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내일 기일 변경 없이 시간만 1시간 늦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헌재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첫 정식 변론도 열립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9차 변론 기일 이야기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죠. 증인 신문은 없었고 지금까지의 주장을 양측이 다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전략들이 어땠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있었던 9차 변론 기일에서는요, 증인 신문이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양측에서 주장하고 있었던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지금 증인 신문이 이루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에 주장하는 바와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증인들의 어떤 증언 간에 일치하는 부분은 강조하고 이 모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공방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에서 이 변론에 참여하는 그 입장은 조금 달랐다고 보여지는데 국회 측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최후 진술처럼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와서 이제 한번 정리하는 단계 전 과정을 한번 훑어보는 그런 취지의 그런 준비를 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이 헌법과 개헌법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권한 내의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최후 진술은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어제 있었던 변론이 어떤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종적인 입장 전달이 아니라 이 최후 진술은 추후에 예정되어 있으나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가는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변론에 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에 맞춰서 출석을 했다가 시작 전에 다시 구치소로 복귀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상 호송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도착은 했습니다. 하지만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기 때문에 재판정 안에 입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정확한 그 내심의 의사는 파악할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유를 추측해 보자면 먼저 이제 20일, 그러니까 2월 20일에 있을 10차 변론 기일에는 중요한 증인들, 조지호 청장이라던가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중요한 증인들에 대한 어떤 신문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20일에 좀 더 집중하겠다. 그리고 20일은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심판의 공판 준비 기일, 그리고 이에 앞서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까지 이어집니다. 아마도 체력적인 부분도 안배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이 20일 재판을 좀 준비할 시간을 갖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최후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한 번 더 강조를 했잖아요. 네. 만약 어제 있었던 그 공판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하고 재판장이 직접 발언할 기회를 주거나 한다면 이미 좀 더 준비된 상태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서 좀 더 강한 인상을 남길 필요성이 있는데 이 기회를 조기에 사용하는 것을 좀 차단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아예 출석하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아마 출석한 이후에도 변호인단과 긴밀하게 의견 교환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예. 그러면 출발은 왜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좀 의문으로 남죠. 왜냐하면 일단 이미 이 변론 기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이미 공개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다만 아직까지 그때 출발할 당시까지만 해도 이 20일 있을 10차 변론 기일이 과연 기일이 변경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확인은 안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확인이 안 되니까 일단 출발은 하되 아마 출발 이후에도 그리고 도착해서도 변호인단과 조금 더 의견을 교환한 이후에 이런 결정을 내렸으리라고 보고 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변론에 대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이 계속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 진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한 그런 행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추측에 불과합니다. 예. 또 어제 공판 기일에서 보였던 변론 기일에서 보였던 그런 말씀하신 부분의 항의 같은 부분이 굉장히 크게 주목이 됐던 것은
그 검찰 조사, 이 조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고 조대현 변호사가 실제로 그냥 가방을 들고 나가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서라고 하면은 예. 수사 과정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면서 기록되게 되는 그 문서를 우리가 조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요,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추후에 재판에서 그 당시의 조서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내지는 내가 말한 바와 다르다, 의도한 바와 다르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하게 되면, 진술을 하면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진정 성립이라고 하는데 그 조서를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로서 활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정 성립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이 조서에 대해서 헌법재판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대해서 해당 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4차 변론 기일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미 그 기한을 놓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그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완화된 법칙이 적용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탄핵 심판에서도 조서의 어떤 증거 능력들을 인정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 지금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의 조서에 대해서 진정 성립을 인정하느냐는 그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래음에도 불구하고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서가 영상으로 그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증거로 채택했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며 퇴장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예,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 예정대로 내일 열리는데 이 시간이 1시간씩 미뤄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시간씩 미뤄진 부분은 처음에 이 헌법재판 이 9차 변론기의 초반에는 그러니까 미뤄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대로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일단 공판 준비 기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진행이 되고,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참석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공판 준비 기일이나 이런 부분에 실제로 본인이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다는 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10차 변론 기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 증인 신문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내세웠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많은 재판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 4일 재판이 잡혀 있어서 이 기일 변경이 어렵다는 측면을 내세웠는데, 이 결정이 있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다시 한번 적어도 시간이라도 충분히 좀 준비할 수 있도록 미뤄달라,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를 받아들여서 1시간씩 미뤄졌습니다. 예. 그래서 3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 증인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조지호 청장에 대한 이 증인 신문은 오후 7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전체적인 이 변론이 끝나는 시간은 매우 늦은 밤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도 2시간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시간도 원래는 네. 이제 기존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거듭 강조하면서 증인 신분을 충실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더 물어보고 싶거나 물어보면서 대답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어떤 그 방어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라는 측면을 강조해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고, 특히 이 10차 변론 기일에 출석한 증인들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질문 그리고 답변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간도 90분에서 120분으로 연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내일 이 핵심 증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주 경찰청장이 또 증인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는데 오늘 출석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2차례나 이미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상의 사유를 들었는데 건강상의 사유가 발생한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 점이 반영이 되어서 보석도 인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이 조지호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계속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국회 봉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특히 일명 체포조에 대한 운영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증언을 해줄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강제 구인, 지금 법원에 이 출석을 하고 있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 강제로 이제 법원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 조치가 강제 구인이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법도 형사소송법을 이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강제 구인까지 시도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힌 마당에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무리하게 거부하기보다는 변호인단과 일정이나 그 출석하는 방식들을 조율해서 출석을 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사실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강제 구인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강제력을 동원해서 데리고 오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보통은 이제 물리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강제 구인까지 시도하겠다고 밝히면 변호인과 협의를 해서 출석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최대한 출석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지금까지는 출석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결정된 것은 없다라는 게 헌재 공보관의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10차 기일, 뭐 시간이 바뀌는 것으로 정리가 됐지만 애초에 기일 변경 신청했던 것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일 첫 형사 재판이 있어서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헌법재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중요하게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요, 말 그대로 준비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정식적으로 이 형사재판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재판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그 계획표를 짜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부여되진 않고 변호인단만 참여해도 무방하기는 하나 앞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공판 준비 기일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원한다면 당연히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도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이 구속 취소는 만약 구속 취소가 인정이 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 특히 1심 같은 경우에 최장 6개월 동안은 구속 상태 재판을 받을 그럴 상황이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신문 기일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그래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열리거든요. 이번 심판의 쟁점부터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변론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쟁점은 일단 중요한 부분이 과연 의결 종족수를 지켰는가 이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입니다. 예. 그 앞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마은혁 이 재판관들, 그러니까 이 헌법 재판관들에 대해서 임명을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라던가 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한 부분,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탄핵 소추 사유로 삼아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제출이 되게 되었는데 이때 재적 의원 192명의 찬성을 통해서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는 데 필요한 그 의결 종족수가 대통령을 탄핵할 때 필요한 3분의 2, 이 재적의원은 3분의 2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무위원 탄핵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192명은 과반수는 넘었다고 볼 수 있지만 3분의 2, 200명에는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로 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적 의원 192명의 찬성은 법적인 요건을 지킨 것이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국민의힘과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었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 이 입장을 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꼽힐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탄핵 심판 그것과 또 권한쟁의도 신청해 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권한쟁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뭐 탄핵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는 겁니까? 사실상 문제되는 쟁점은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 탄핵 심판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권한쟁의는 결국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 의결 종족수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는데 이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진행한 부분은 국회의원들의 그 표결권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권한쟁의도 신청해 놓은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권한쟁의 심판도 이 탄핵 심판에 이어서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동일한 부분이 문제되고 있다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결론도 유사한 방식으로 내진 서로 영향을 주면서 유사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탄핵 심판 첫 변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열리고 권한쟁의 심판은 4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죠.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